안녕하십니까. 도심항공교통 소개를 하게 될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전략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도심항공교통 얼번 에어 모빌리티인데요. 하늘 날자는 아이디어는 1800년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1940년대 들어서 헬기가 개발이 되면서부터 도시의 하늘도 한번 날아보자 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고, 헬기를 통해서 도심 항공을 나는 서비스들이 1950년대, 60년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중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헬기를 통해서 가면 소음이 너무 컸고 그 헬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하와이나 일부 관광지에서 전세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기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체들로 인해서 다시 도심의 하늘을 날자는 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대나 하나시스템 등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며 휴대폰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이제 1983년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큰 아주 무기처럼 생긴 큰 휴대폰이 1983년에 최초로 위성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핸드폰들이 기술 개발에 의해서 조그맣고 더 성능이 좋게끔 계속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이 휴대폰들이 1980년대를 거쳐서 1990년대 후반, 1998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통신에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1983년에 처음 개발이 되어서 1998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도심항공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6월 달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 15년 이후가 지나면 2035년 되면 국토교통부, 정부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휴대폰이 만들어졌던 시기와 상용화됐던 시기와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시키고자 하는 그 시기가 약 15년 정도로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 보이시는 휴대폰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휴대폰 등이 상용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2035년이 되면 우리 도심 하늘을 대중교통처럼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적어도 약 300에서 600m 정도의 도심의 하늘길을 운항하는 도시항공 운송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UAM 운송 생태계 이동수단이 비행체, eVTOL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로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랜딩하는 기체를 말하는데, 배터리를 이용하고 전기 동력으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서 소음이 적고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심항공교통은 팽창하는 도시의 문제를 혁신의 기술로 융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빌리티의 신산업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VTOL은 헬기 대비 정숙성이 4배나 조용하고요. 신뢰성은 5배, 안정성은 2배 이상 높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최근 곽강을 받으면서 전 세계 투자 분석 업체들도 도심항공교통의 시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성은 2035년에서 40년경 약 1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모건 스탠리가 2040년경에 하나로 약 1740조 원, 지금 항공교통 시장이 약 1000조 원 시장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슷한 17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는 지금 기체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기체는 약 300여 개 업체가 스타트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 항공기를 만드는 항공기 제작업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통신업체들까지 기체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볼로콥터라는 회사,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에어버스가 기존의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을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비라든지 키티오크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 기존의 헬기를 잘 만들고 있던 벨이라는 회사도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시스템과 현대자동차가 도심항공교통을 만들어서 2025년 내지 2028년에 상용화를 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로 지금 열심히 기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기체를 만드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규제 당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연방항공청이나 유럽의 항공청들은 이런 도심항공교통 기체들이 안전하고 도심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적으로 규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은 기체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기체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실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 기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행 기체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멀티콥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존의 드론을 키워서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프로펠러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펠러들은 띄우는 용도로 쓰는 것과 앞으로 날아가는 용도로 쓰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의 기체, 또한 기체를 가지고 위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변환해 가면서 기체를 움직일 수 있는 벡터 트러스트 형태가 있습니다. 멀티콥터 형태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작년 겨울에 한강에서 드론 에어택시 시연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이항이라는 기체가 하고요. 올해는 11월 달에 김포공항에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볼로콥터라는 기체를 가지고 시연 행사를 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멀티콥터 형태는 약간 효율성은 낮고 단거리를 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가운데로 가면서 리프트 크루즈 형태는 약간 중간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가는 형태고요. 벡터 트러스트라는 형태가 가장 효율성이 높고 가장 멀리 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기체 기술,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체 기술들은 아마도 벡터 트러스트 형태의 기체 기술이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형태고, 앞으로 멀티콥터 형태나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들이 벡터 트러스트 형태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멀티콥터를 만들고 있는 이항이나 볼로콥터 등도 도심 내에서 단거리를 운항하는 비행 기체들은 멀티콥터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벡터 트러스트 형태의 기체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벡터 트러스트 형태의 기체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행 기체를 제작하는 회사들 중에 가장 지금 현재 빨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미국에 있는 조비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2019년에 UM 산업을 시장에서 성장시키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우버 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버의 자회사였는데요. 이 우버의 자회사를 다시 조비가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약 8조 이상의 상장 자금을, 투자 자금을 유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조비라는 회사는 개발되고 있는 기체의 모습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주요 스펙을 보면 탑승 인원은 한 5명 정도, 순항거리는 241km, 속도는 약 한 300km 정도로 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체 인증, 미국의 미 연방항공청이 협력적으로 지금 기체 개발하고 있는 조비와 같이
인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2023년 말이면 이 기체 인증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24년부터 미국에서는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UAM 기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우버가 만들고 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버의 대표 회사가 유엔 기체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기체 앞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나의 기체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조용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비의 대표 회사가 인터뷰 앞에서 대중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조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저 기체가 날 수 있을 때 얼마나 조용한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Saving a billion people an hour every day while helping to protect our precious planet. Today, we're taking a really big step toward that goal. We're merging with reInvent Technology Partners, a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led by Reid Hoffman, Mark Pincus, and Michael Thompson. By combining our companies and becoming a public company, we are securing Joby's future, allowing us to focus on certifying our aircraft and preparing for the start of passenger flights in 2024. Our merger has been designed to deliver unprecedented long-term alignment of the company leadership, existing investors, and the reInvent team to deliver on this audacious goal of building a new human transportation network. I am so incredibly grateful to each and every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this ambitious effort. Thank you to the Joby team for your inspiring determination and dedication. Thank you to our investors and partners for making this work possible. Thank you to the team at Toyota for working side by side with us as we prepare to manufacture at scale. And finally, thank you to all of you in the global community for cheering us on. 자,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람도 적고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날고 있습니다. 저기 꼬리 부분에 보면 N5412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시는데요. 저게 항공기 번호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번호판은 HL로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은 N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조비 항공사가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배터리 기술로 자기네들은 약 240km 이상은 날았다라는 것들을 약 한 2주 전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체는 어느 정도 상용화 수준 단계에 이르렀지만 조금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을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배터리를 가지고도 약 한 240km 이상을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배터리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니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토호 호수까지를 가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기술자, 파일럿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날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기에 들어가 있는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가망 인증업 기관인 미 연방항공청에서도 다 같이 협력해서 저런 연구개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날고 도착하고 내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서 모두들 좋아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업체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다라는 업체는 독일의 릴리움이라는 회사입니다. 독일의 릴리움이라는 회사는 기존 업체들과 달리 7인승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릴리움도 2인승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7인승으로 탑승 인원을 늘리는 목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보면
안정적으로 엔진이 추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금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라는 형태의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역시 순항거리는 250km, 최대 속도는 약 한 280km 정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체 인증은 역시 유럽 항공청인 이화사에서 형식 증명 목표를 2023년 만에 받고 2024년부터는 실제 사람을 태우고 날아다니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최근에 5번째 어떤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릴리움에서 5번째로 만든 모형을 가지고 일부 공항에서 지금 시험 비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여기도 소음과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다른 기체 개발 업체들과 조금은 다르게 릴리움은 날개 끝에 조그만한 엔진들을 많이 달아서 움직이는 형태, 조비는 큰 엔진을 6개를 달아서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약간의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 하지만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체들이 2024년에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전 세계 어느 곳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5년에 UAM 상용화를 위해서 초기 실증 노선 운항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통해서 2025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은 타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것 목표 첫 번째 노선은 인천공항과 강남 삼성지역과 김포공항과 강남 삼성지역 두 군데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1년까지 실증 시나리오를 하고 2022년부터 23년까지 개활지 등 도심 외곽 지역에서 시범 운항을 한 다음에 2024년에 공항 인근 지역에서 포함하는 도심 지역에서 실증 운항을 한 이후에 2025년에 시범 운항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목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3가지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AM 이착륙장 인프라입니다. 도심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곳, 기존의 항공교통에서 공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도심 지역의 곳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도심 지역들은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 착륙장을 만들기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와 이착륙장을 만드는 사업자 등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이착륙장들을 적절한 곳에 최적의 위치에 최적의 규모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안전하게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늘에 날아다니는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교통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항공교통관리는 관제사들이 무선을 통해서 항공기와 교신해 가면서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교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UAM 또한 AI를 이용하던 관제사를 이용하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던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지 안전하고 서로 충돌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도심의 하늘길에서 항공기가 운항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항공기체를 운항하는 여러 항공사들, 그리고 이 항공기체를 예약해서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심항공교통을 같이 육성하고자 하는 생태계도 함께 육성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UAM은 버티 허브,
에서 포트와 스탑으로 허브 앤 스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류가 집적되고 분산되는 것처럼 앞으로 도심교통, 항공교통도 허브로 모여서 허브에서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고, 초창기에는 사전 계획된 항로, 예를 들면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시간에 맞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에어 메트로 형태의 운영에서 앞으로 호출형 항로, 제가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부르면 오른 그런 UAM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인프라 등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 쉽게 구축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에서 도심항공교통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이 필요한데, 최적의 위치에 최적의 규모로 이착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출형 항로 등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적 인프라는 대형과 중형과 소형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의 형태는 많은 유행 기체들을 운영할 수 있고, 야간에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기체가 정비도 받고 충전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중규모 인프라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잠시 쉬고 충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형태, 소규모 인프라형은 기존의 저희의 버스 정차장과 같이 여러분의 집 앞에 가까운 곳에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이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UAM 이착륙장에 대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정부의 계획을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2025년에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지역 내 서울 도심 내 UAM 허브 인프라를 설계를 먼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허브 인프라를 설계를 한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면 우리나라 서울이 UAM을 상용화시키는데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설계한 UAM 허브 인프라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보면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전에 허브 인프라의 개념은 세상의 모든 탈 것이 모두 연계되는 멀티모달 허브로 설계했다라는 점, 밑에는 지하철이 있고 위에는 시외버스가 있고 위에는 UAM이 다닐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기차 등이 모두 모이는 허브를 통해서, 이 허브를 통하면 세상에 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탈 수 있고 환승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UAM들은 한강을 통해서 많이 날아다닐 거고요.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김포공항 앞쪽에 대형 허브 인프라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밑에 지하 공간에는 지금 상기 신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SBRT와 지하철의 환승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UAM 모두가 충전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차징존도 함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택시나 버스 등이 쉽게 환승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이 공간들을 통해서 쉽게 정비하고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전하고 수리하고 보관하는 장소도 함께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항공기와 기존 UAM이 함께 이룩되는 공간인 김포공항 버티 허브, UAM 이착륙장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큰 허브들은 지으려고 하면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대형으로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의 공간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UAM의 허브 지역들은 외곽 지역이나 도심지와 경계된 지역 등에 많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나머지 중규모급이나 소규모급의 버티포트나 스탑들은 도심 곳곳에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도심 곳곳에 설치될 버티포트나 스탑들도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반드시 구축돼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영 주차장이나 도심지 공원 등 공공이 활용하고 있는 토지들은 활용해서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많은 UAM 이착륙장이 날아다닐 때는 도심의 옥상 지역, 하천이나 강을 가로지르는 형태, 기존의 주유소를 개선을 해서 만드는 형태, 도심의 교차로, 고속도로의 교차로, 환승역사 등의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항공교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최초에는 목표가 수립이 되었고요. 도심의 혼잡한 교통수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조비나 릴리움이 개발하고 있는 목표들, 기술 발전에 따르면 약 200에서 300km 이상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200에서 3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것들은 도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간 연계 교통수단, RAM으로 반드시 확장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AM이라는 것은 Regional Air Mobi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RAM이 된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고속철도를 이용하거나 버스 등을 이용을 해서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청주나 충주 아니면 새만금 지역 등에 가려고 하면 버스 아니면 자가용 등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갈 때 막히는 도로 등에 따라서 많은 시간들이 걸렸었는데요.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역들을 도심항공교통을 통해서 간다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UM이 세상의 모든 교통수단을 대체하면서 지상에서는 차가 없어지고 하늘길을 이용하는 UM만 날아다닌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UM은 기존의 교통수단들과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며 서로 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을 해가며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RAM,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시도,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UM의 기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착륙장들을 미리미리 구축을 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UM은 자가용처럼 우리 집 주차장에 모두가 올 수 있는 시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버스와 같이 우리 동네에 한두 곳에 이착륙장이 만들어질 것인데요. 그런 이착륙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착륙장을 가기 위한 접근 교통수단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은 마스와 연계를 한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as a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마스를 통해서 UM의 이착륙까지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티포트에서 저희들이 UM 이착륙장까지는 빈 비행기로 오게끔 되고요. 승객은 카카오 택시처럼 연계되어서 불러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이착륙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UM을 타고 조그마한 버티포트에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다리던 택시나 라스트 마일을 타고 저는 목적지로 가지만 기체는 다시 버티포트인 허브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따로따로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이용을 한다면 제가 내리는 곳에 퍼스트 마일이나 라스트 마일이 대기를 하면서 저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러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저희가 상암에서 강남까지 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행 기체는 김포공항에서 상암까지 가고요. 승객은 택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의 UM 허브에서 비행기가 날아서 가고 승객은 자율차나 택시를 이용해서 상암에 있는 포트까지 오게 됩니다. 저기 두 군데서 같이 만나시게끔을 만드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만나게 되면 승객들은 안면인식이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UM을 바로 탑승을 하실 수 있게끔 되고요. 그렇게 되면 UM은 한강을 따라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그런 절차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UM이 저렇게 날아서 한강변을 따라서 강남 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비행 금지 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금지되는 구역들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회피를 해가고 항로를 설정하고 관제를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날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한강 항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날아가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300에서 600m 정도의 높이에서 UM이 이동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쭉 가다가 저기에 랜딩 장소인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에 내리게 되는데요. 내리면서 바로 라스트 마일이 내리는 곳에 대기를 하게끔 되고요. 승객은 가고 UM은 유행 기체는 다시 저기 수서에 있는 버티 허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 UM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UM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착륙장을 어디에 어떻게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규모로 건설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날아다니기 위해서 항공교통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그림은 제5원소에서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에어택시가 도심의 빌딩 사이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니고 있죠. 그냥 저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안전한 누군가가 교통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교통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저기가 질서 있게끔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많이 다니게 될 때를 대비를 해서 UM 항공교통관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고 이 UM 항공교통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상당히 높고 멀리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항공기는 1km 이상 되는 지역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면 기장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고도는 10,000피트이고요. 속도는 800km로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0,000피트 약 한 많은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공항 근처에서는 1, 2km 지역 등을 교통관제를 받고 있는데요. UM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300에서 600m 정도로 운영이 날아다닐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300에서 600m 미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공역이 될 것입니다. 방금 보신 제5원소에서처럼 안전한 교통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의 공역도 저렇게 3단계로 나눠서 분리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항공기가 다니는 지역은 지금 한국공항공사와 관제사들이 교통 관제를 하고 있는 구역은 기존의 시스템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300에서 600m에서 날아다닐 UAM의 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체계에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150m 미만을 날아다니는 드론 공역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 개발들이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는데 USS라고 드론 교통 관리 사업자라는 분들이 이것들을 관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공역들이 다 겹치는 구역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역들이 겹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간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이 상호 교환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UAM 교통관리 운항체계도 한꺼번에 같이 개발이 돼야 되고 서로 간에 연계시키는 것들이 UAM 교통관리를 만들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UAM 교통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림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기 가운데 위쪽에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하나에서 만들고 있는 버터플라이라는 기체의 모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SA1이라는 기체입니다. 두 기체 간에도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야지만 서로 충돌 없이 잘 다닐 수가 있을 거고요. 방금 왼쪽으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기체와 ATC 이렇게 써놨습니다. 항공기체와 기존의 항공교통 관리를 하는 공항과 관제사들 간에도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지만 공항 근처에서 충돌이 없게끔 될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항공기체와 여러 PSU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교통 관리를 하는 UAM 항공교통 관리를 하는 총괄적인 사업자들은 CNS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을 서로 잘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항로를 설정을 해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레이더 같은 것들로 감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I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서로 상호간에 교환해야 되고 그 모든 정보들을 교환되는 지역에는 PSU, 그러니까 UAM 교통관리의 서비스 교통관리 업체가 있어서 ATC 간에도 그리고 기존의 버티포트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기체를 운항하는 기체 운항사에게도 모든 플랫폼을 운항하는 운항사에게도 정부에게도 기상청에도 모든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하는 이런 시스템 절차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기술들을 정부와 함께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있고 우리나라 팀코리아에서 이것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 교통관리도 있었고 버티포트도 있었고 앞으로 기체가 개발되는 기체들도 있었고 UAM이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을 해 간다는 것들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UAM 산업에 되어 있는 모든 산업 구성의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한 곳에서 너무 빨리 나간다고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체를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이착륙장이 없으면 뜨고 내릴 수가 없고 안전한 교통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운항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것도 힘들고 제가 마스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대로 연계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조를 맞춰서 다 한꺼번에 잘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는 UAM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가 혁신교통수단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에서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4개 공항들은 국내선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선들은 앞으로 유행 기차가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국내 항공 노선은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UAM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체, 이착륙 시설, 운항 서비스, MRO, 관제, 항행, 연계 플랫폼 등에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일자리들도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신다면 이런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UAM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여서 모두가 서로의 기술 발전 정도를 확인하고 서로들의
어떤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운영이 될 거고, 이것들이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단지에서 꼭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딩하는 UAM 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준비된 저희 강의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